과도한 보상은 역효과를 낳는다. 1973년 심리학자 마크 레퍼는 스탠퍼드 대학교 부속 유치원생 2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3주간의 매일 알록달록한 매직펜이 든 상자를 들고 유치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매직펜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매직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래퍼는 반투명 거울 뒤에서 3에서 5세 예술가들이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시험에 앞서 그는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자유놀이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 리본이 달린 커다란 금빛 별을 상으로 줄 거라고 말했다.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상을 주지 않았고 마지막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예고 없이 상을 줬다.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린 후에 상을 받았다. 래퍼는 아이들에게 다음부터는 상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인일회성 보상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그림을 그렸지만 더 이상 사전에 약속된 상이 없다는 말을 듣자 놀이 시간에 10분의 1 정도만 그림을 그리는 데 썼다. 반면에 처음부터 상이 없다고 들은 아이들은 예고 없던 상을 받은 아이들은 놀이 시간에 5분의 1을 그림 그리는 데 썼다. 인생에 많은 것이 그렇듯이 행동에 대한 보상은 적은 것이 나을 때가 있다. 과잉 정당화 효과에 관한 래퍼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과도한 보상은 역효과로 나올 수 있다. 과잉 정당화 효과란 행동의 정당성 혹은 유인책을 부여한 후에 이를 제거하면 동기가 약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래퍼의 실험에 활용된 보상은 그림기의 목적을 자기 표현에서 자기 표현과 상받기로 바꿔놓았다. 아이들은 상이 없어지자 자기 표현이라는 그림의 원리 목적을 잃은 채 더 이상 그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래퍼의 고정적인 연구를 좁은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돈이나 상과 같은 외적 보상이 자기 표현 능력과 같은 내적 동기를 저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적 동기만 찾아올 수는 없다. 래퍼의 연구가 발표되고 20년 후에 또 다른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색칠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 이야기책을 2, 3학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책은 한 페이지 분량의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분량은 글자보다도 그림의 분량이 2배나 많았다. 읽기와 색칠하기는 각각 내적 동기 요인이다. 색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읽기를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하지만 색칠을 하지 않게 하니 독서에 흥미를 잃었고 이야기를 읽지 않게 하니 색칠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두 가지 동기 요인이 서로를 방해했다. 외적 동기든 내적 동기든 유인책을 추가하면 원래 있던 동기마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사가 올 때까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의 일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단지 외적 동기 요인이 내적 동기 요인을 저하한다는 생각은 래퍼의 연구를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유인책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새로 추가된 유인책이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래퍼의 연구에서는 처음에 크고 화려한 리본과 별이라는 보상을 줬다가 나중에는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상을 주지 않는데 그림을 계속 그려야 하는지 고민했을 것이다. 보상을 없앤 것이 동기를 약하게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 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유인책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유인책을 추가해도 동기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마이머런과 나는 아이들에게 음식의 맛 이외에 다른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봤다. 우리는 크래커와 당근을 먹고 있는 소녀의 사진에 담긴 책과 실제 크래커와 당근을 들고 시카고 한 교회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찾아갔다. 아이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소녀가 당근과 크래커를 먹고서 힘이 세지고 건강해졌다고 말했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소녀가 당근과 크래커를 먹고 글자를 읽게 됐다고 말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소녀가 당근과 크래커를 먹고 100까지 셀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책에 등장하는 음식을 먹으면 튼튼해지고 똑똑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그러한 혜택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동기도 부여받았다. 우리 때우는 음식을 먹으면 든든해지고 학습 의욕이 생긴다는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크래커를 먹으면 든든해질 거라고 하자 아이들은 크래커가 맛없을 거라고 생각해 거의 먹지 않았다. 당근을 먹고 글자를 읽고 숫자를 세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도 당근을 거의 먹지 않았다. 대체로 음식의 효능을 강조하자 음식 섭취 수준이 반 이상으로 줄었다. 아이들은 맛도 좋고 숫자 세기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좋은 점이 많은 음식은 음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구결과는 오랫동안 채소를 먹이기 위해 브로콜리랑 당근을 먹어야 키가 크고 든든해져라고 말해온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외부 혜택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당근을 먹으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크래커를 먹으면 수를 쓸 수 있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당근과 크래커를 먹는데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특정 음식을 빼면 예뻐지고 오래 살고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식품 마케팅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품이라는 광고가 오히려 성인들의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몇몇 미국 대학의 구내 식당을 대상으로 건강한 선택, 순무, 영양이 풍부한 껍질콩처럼 건강을 강조하는 라벨을 식품에 붙여서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로 허브와 달콤한 발사믹 소스에 버무린 순무 구운 양파를 곁들인 스찬식으로 구운 껍질콩처럼 맛을 강조하는 라벨을 붙였을 때 식품 소비량이 거의 30%나 줄어들었다. 약과 달리 음식 섭취의 주된 목적은 맛에 있다. 맛이 아닌 다른 이유가 붙으면 사람들은 음식의 맛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인책이 추가되면 동기가 저하된다는 과잉 정당화 효과가 그저 기대했던 유인책이 제거됐을 때 느끼는 실망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적으면 실망하고 화가 나서 동기가 저하된다. 하지만 과잉 정당화 효과를 유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유인책이 추가된 것만으로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가 훼손되거나 희석되는 것이다. 핵심 목표를 흐리게 하는 유인책을 피하라. 래퍼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매직펜을 건네고 보상을 제공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즐겁게 그림을 그리며 표현을 했다. 그런데 상을 준다고 하자 그림이 가진 원리의 의미 일부가 사라졌다. 매직펜은 더 이상 처음과 같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래퍼는 눈앞의 희석 원리를 경험했다. 희석 원리란 하위 목표인 유인책을 포함해서 하나의 활동에 추구하는 목표가 많으면 말수록 핵심 목표나 활동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목표가 점점 잊힐 가능성이 있다. 핵심 목표가 마음에서 잊히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을 받고 나자 그림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 결국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희석 원리에 따르면 목표 지향적인 활동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면 활동과 원래 목표 사이의 연관성이 약해진다. 만약 당신이 당근이 혈압을 낮추는데 좋다는 말을 듣는다면 시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당신에게 내 친구 중에서 요리를 잘하는 의사 친구가 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내 친구가 의사로서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희석의 효과는 특히 추가된 유인책이 매력적이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그 이유가 고용주에게 세금 우대 혜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원들의 분리수거 동기가 점차 약해질 것이다. 자신이 관심 없는 목표나 유인책이 목표 수행 활동에 끼어들면 수행 중인 활동이 원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 마련이다. 새로운 목표나 고용주의 주머니나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목표보다 더 나은 것일지라도 그냥 내버리던 채 동기부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와인을 예로 들어보자. 너는 와인을 구매할 때 종종 맛과
적당한 가격이라는 두 가지 유인책을 따라서 선택한다. 하지만 두 가지 유인책은 마음속에서 서로 경쟁한다. 해석 원리에 따라서 와인 가격이 적당하면은 맛이 덜할 것 같고, 맛이 있으면은 가격이 너무 비싼 것처럼 느껴진다. 한 가지 유인책이 덜 절실할 때도 있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해마다 연휴를 앞두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파티를 연다. 내가 돈을 내지 않으므로 이때만큼은 와인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다. 비싼 와인이 더 맛이 좋을 것 같으므로 비싸 보이는 와인을 고른다. 반면에 금전적인 유인책으로 인해서 값이 싼 와인은 맛이 별로일 거라고 해석된다. 이런 경우에 맛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와인은 어느 한쪽을 충족시키는 와인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연말이면 추천 선물로 광고하는 당인은 도구들도 마찬가지다. 레이저 펜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잉장과 아리 글란스키와 함께 실험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 펜을 사용해서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요청했다. 실험을 마친 후에 실험 참여자가 접수대에서 서명할 때 일반 펜과 설문지 작성 시에 사용한 것과 같은 레이저 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했다. 레이저 펜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레이저 펜을 고르지 않고 일반 펜으로 서명했다. 반면에 레이저 펜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펜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했다. 사람들은 펜이라면 그냥 펜 기능만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기능을 가진 제품이 왜 인기가 없는지 알 수가 있다. 해석 원리를 이용하면 언제 유인책을 적게 제공하면 되는지 결정하기에 유리하다. 레프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인책을 제공하다가 제공하지 않으면 실망감을 준다. 심지어 활동의 원래 목적을 약화시킨다. 더군다나 새롭게 추가된 유인책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유인책을 아무리 제공해도 동기가 저하된다. 기존 목표의 유인책을 추가하고 싶다면 그 유인책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목표를 향해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행동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어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